자, 안녕하세요. 우리 재료역학 1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축방향 하중을 꼭 받지 않더라도 각기 부재가 축방향 하중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전개 문제, 그러니까 평행방정식으로 힘들을 구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르는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물리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들이 서로 구속이 되고 어떤 구조물 속에서 제한이 된다면 하나는 늘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는 늘어나지 않으려고 이런 어떤 제한 조건 때문에 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레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기차의 레일들이 지금은 뭐 상당히 그 간격을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 KTX 같으면은 굉장히 고정을 잘해서 간격들이 거의 없지만요. 예전에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집안을 그렇게 튼튼하게 전부 다 고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햇빛에 의해서 겨울하고 늘어나는 그 양만큼 뛰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기차의 그 승차감 쩍걱쩍걱거리는 그 승차감이 이제 바로 그 바퀴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뭐 25m짜리 레일을 하다가 이제 뭐 크게는 50m 레일까지 했었는데요. 그 늘어나는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틸 같으면은 이제 열팽창계수라고 하는 것들이 한 약 스틸 같으면은 이제 한 12 ppm 이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여름에 이제 막 달궈지면 한 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겨울에 추울 때는 뭐 마이너스 20도, 25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갭이 70도, 80도 정도가 차이가 나면 그 간격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그만큼 늘어나서 그것들이 간격이 서로 없어져서 부딪히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정말 큰 스트레스가 이제 걸려서 뭐 레일이 다 휘어지거나 아니면 뭐 뽑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햇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정말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가지고 온도가 뭐 무조건 올라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냥 물체가 자유롭게 놓여 있을 때는 그냥 늘어나고 말지만, 그것들이 어떤 구조물 속에 있을 때는 열 응력이라는 것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물리 시간에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길이가 L인 것들이 이제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를 받으면, 만약 온도가 올라간다면 보통 늘어나서 이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응력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늘어나면 포아슨 레이쇼 때문에 이쪽이 줄어들지만, 온도에 관한 건 뭐 각 방면으로 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이제 델타 이제 온도에 따라, 온도 T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해서 이제 델타 T라고 표현했을 때 그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겠죠. 그죠? 길이가 길면 더 많이 늘어나겠고, 온도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비례상수. 그 사이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그 알파를 열팽창계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합니다.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혹은 뭐 CTE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다. 이 공식을 보면 1도가 올라가는데 단위 길이당 늘어나는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L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요. 단위 온도에 대한 늘어나는 비율. 그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인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인과 원래 길이, 이건 이제 thermal strai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스트레인은 열팽창계수하고 온도 변화를 곱한 정도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늘어나는 길이는 입실론 T하고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열팽창계수의 정의를 할 때는 온도에도 비례하고 길이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도 올라가는데 늘어나는 비율. 그래서 단위를 하면은 1도라는 것이 이제 켈빈 온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화씨 온도는 서양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위는 스트레인의 단위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인의 단위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온도의 역수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시간은 1도 올라가는데 늘어나는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이라는 게 바로 우리 재료역학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인이죠. 그래서 그 크기를 대략 보면 알루미늄 경우 이걸 보통 이제 ppm이라고 표시도 합니다. 10의 6승단위죠. ppm은 그래서 마이너스 6승단위죠.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은 좀 많이 늘어나서 23, 카파는 그 중간이고 스틸은 좀 적게 일어나서 12. 그래서 금속이 대략 10에서 한 25 정도 사이의 열팽창 계수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ppm으로 표시되는 10에서 한 25 정도 ppm 정도의 물론 아주 안 늘어나는 그 재료들 인코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3이나 4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여러 가지 영스 모듈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열팽창 계수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구리하고 비슷한 정도의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까대로 70도, 100도라고 합시다. 100도, 스틸의 100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1200 스트레인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되죠. 마이크로 스트레인. 우리가 스트레인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1200 마이크로 스트레인 되면 벌써 항복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응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손이 일어날 정도의 늘어나는 스트레인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의한 스트레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열팽창 계수의 정의하고 우리가 스트레인 간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 버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전 설계를 한다든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가령 이와 같은 경우 statically determinate 문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얘가 늘어나고 얘가 다르게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얘는 이만큼 늘어나고 얘는 이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위치, 컴파스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새로운 위치로 가기만 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statically determinate 문제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이와 같은 구조들이죠. 이와 같은 구조들은 이 한 점에 대한 평행 방정식으로 이것들을 다 구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전부 다 가하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델타 t가 어디는 델타 t고 어디는 델타 t가 아니고 2고 일부분만 가열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들이 서로 구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멀 스트레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제품로 구할 수 없지만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령 이제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까 이렇게 바가 있었을 때 양쪽이 딱 고정되어 있는 바에 힘이 가해지면 그것이 statically indeterminate 바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리액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조건들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온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온도가 증가했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같이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물체에 델타 t가 가면 늘어나면 그뿐이지만 이거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데 마치 힘을 넣어서 줄어들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것처럼 압축력을 받고 있겠죠.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고 있으니까 압축력을 받고 있겠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를 푸는 중에 이와 같은 리액션이 우리가 꼭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기하학적인 조건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이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첫째로 델타 t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맞은 상황에서 온도에 의해서 델타 t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R에 의해서 힘을 바깥에서 또 줘가지고 이걸 다시 원위치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늘어난 거하고 줄어드는 거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델타 t만큼 늘어난 것을 다시 힘을 줘가지고 원위치를 시켰다. 그때 R을 구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팽창 계수의 이거는 1도당 늘어나는 길이의 비율이니까
델타 T가 증가했을 때는 델타 T가 가했을 때 늘어나는 비율, 스트레인이죠. 거기다가 원래 길이인 L을 곱하면 늘어나는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힘 R에 의해서 줄어드는 길이는 그 이제 압축력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전에 EA분의 RL, PL 이렇게 유도를 했었죠. 이것이 두 개가 똑같이 원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모르고 있는 미지수를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대신에 기하학적인 조건을 부과해서 그것의 R을 구하는, 몰랐던 R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 식이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식에서 여기서 reaction force 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action force R을 구하면 그것을 에어리어로 나누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R을 이쪽으로 L은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EA가 이쪽으로 오면 EA 알파 델타 T.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재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힘은 큽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걸 원래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힘도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는 에어리어가 크든 강하든 간에 얼마큼 늘어나려고 하는 건 똑같거든. 그 다음에 알파가 크면 많이 늘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 되니까 힘이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역시 뭐 델타 T는 당연히 온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힘이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이 재료의 상수와 에어리어와 열팽창 계수와 델타 T에 다 비례해서 이제 R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이제 그것을 힘을 에어리어로 나누면 이와 같은 압축력이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막혀 있는 벽에 온도 T가 가했을 때 스트레스는 이제 이와 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스트레스는 뭐하고 관련이 없다. 뭐하고 관련이 하냐면 랭스하고는 관련이 없다. 길이가 얼마가 되든 그것은 그냥 늘어나는 거에서는 뭐 더 많이 늘어나고 할 수 있지만은 스트레스는 길이가 늘어나든 짧든 간에 온도 변화가 똑같으면 같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도 관계가 없다. 여기는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 그러니까 단면적이죠. 단면적 A에 비례했지만 결국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기 때문에 에어리어와도 관계가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ngitudinal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 방향이라는 건, long이라는 건 이제 뭐 길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longitudinal 그러면 길이 방향의 스트레스, 뭐 축방향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can exist 어때? longitudinal strain이 없어도 longitudinal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 지금 스트레인은 없죠. 양쪽 벽이 꽉 막았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늘어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변형이 없으면 응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온도의 경우는 응력이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을 꽉 막고 있으면 거꾸로 응력이 걸리기 때문에 응력이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자, 그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이제 뭐 브론즈로 된 이제 황동으로 된 라드가 있는데 그것을 딱 맞고 스틸 볼트 두 개로 이것을 이제 너트를 채워가지고 이것을 단단히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힘이 안 가해지도록 이제 뭐 이거는 길이는 300mm이고 뭐 요 브론즈는 좀 더 들어갔는데 조금 더 길어서 310mm입니다. 자, 그래서 뭐 브론즈는 로드는 이제 뭐 D로 쓴 건 보통 다이아미터니까 30mm 정도의 30요만한 30mm 정도의 봉이고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는 한 뭐 알루미늄보다 조금 더 강한 83기가파스칼이고 열팽창 계수도 알루미늄보다 조금 작은 스틸보다는 훨씬 크지만 18.9 곱하기 10^-6승 per 도씨이고 스틸은 뭐 널리 알려졌죠. 스틸은 이제 볼트지만은 안에 이제 이너 다이아미터를 우리가 이제 20mm짜리가 두 개가 걸려 있고 영스 모듈러스는 200기가 파스칼로 하고 열팽창 계수는 뭐 약 12 곱하기 10^-6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20도 상온에 있던 것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물질이 브론즈가 열평점 계수가 크니까 더 늘어나려고 하고, 스틸은 좀 덜 늘어나려고. 둘 다 늘어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위치가 딱 정해질 텐데, 스틸은 브론즈는 훨씬 더 늘어나려고 하고, 스틸은 요만큼만 늘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같아야 되니까 어느 위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브론즈는 꼭 마치 누른 압축력을 받게 되겠고, 그죠?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가. 그리고 스틸이 땡기고 있죠. 그럼 스틸은 이만큼만 늘어나려고 그러는데 브론즈가 땡기고 있죠. 인장력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장력, 압축력이 받는 힘과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얼마큼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 문제 구하라는 건 결국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해를 해가지고 처음에 온도의 변화에서 각각 얼마씩 늘어난다. 그 다음에 힘을 줘가지고 그것을 원위치 시켜가지고 같은 위치로 만든다. 자, 이렇게 문제를 둘로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같은 선상에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냥 이것은 이 타이가 없이 결합된 것이 없이 그냥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온도에 의해서 템퍼러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두 번째는 포스에 의해서 인장과 압축에 의해서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그림의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면 그런 늘어난 것을 이제 브론즈가 열평점 계수가 더 크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다고 합시다. 실제적으로는 아주 적은 양 늘어났겠지만요. 그 다음에 스틸은 굉장히 적은 만큼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중간에 어디로 결정이 이제 될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 브론즈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이 위치로 맞추고 좀 늘어나간 스틸에는 힘을 줘가지고 그 위치로 맞추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고 두 번째는 압축력과 인장력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힘을 가한 건 아니죠. 여기다 힘을 가하거나 전체적으로 당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들은 서로 평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바에 의해서 이 상태에서 이 바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밀고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브론즈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움직이니까 스틸 때문에 스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고 있겠죠. 그죠? 그만 들어가나. 그래서 요 타이의 입장에서 보면 요 두 힘이, 여기 이제 RB고, 이거 두 개, 이제 각각을 RS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각각을 RS라 하면 이 바의 평형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지금 없는 일종의 statically indeterminate 시스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지수는 RB하고 RS인데 밖에서 주님은 없고 등식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를 풀 때처럼 geometry of deformation이 가미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여기 있는 것들 델타 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식들은 또 이 힘들로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일로 오는데 온도에 의해서 브론즈가 늘어난 것이 델타 1, 스틸이 늘어난 것이 델타 2, 힘에 의해서 브론즈가 줄어든 게 델타 3,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스틸이 늘어난 것이 델타 4라면 결국은 이게 딱 맞춰 있죠. 그래서 델타 1만큼 늘어나서 델타 3만큼 뺀 것은 실제적으로 델타가 되고요. 스틸의 경우는 델타 2에다가 힘에 의해서 늘어난 델타 4를 더하면 결국은 델타가 된다. 이런 지오메트릭 컨디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하나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거와 같은 것은 이제 풀이법은 우리가 스태티컬 인디터미네이트 문제 풀 때를 언제나 이제 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지는데요. 힘의 평형 관계에서 모자르는 것을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우리가 푸는 거.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제가 이게 찬찬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정말 막연할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순서대로 온도의 첫 번째 먼저 온도에 의해서 변형을 하고 그것을 마치 집어넣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킨 것처럼 이런 문제 풀이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훨씬 간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열팽창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Y는 온도에 의해서 늘어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팽창계수의 온도차, 그다음에 원래 길이.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요. 18.9 열팽창계수 곱하기 10-6승, 그다음에 50도 움직였다고 했고, 원래 길이는 이제 310이었죠. 브론즈의 경우. 그래서 델타 1이 늘어난 것은 0.293mm만큼 가만 놔뒀다면 온도에 의해서 0.293mm가 늘어났을 테고, 이제 스틸인 경우는 이와 같이 똑같이 열팽창계수와 온도 변화, 그리고 길이를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0.176mm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아주 딱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중간 어딘가로 이제 결정이 됐을 텐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델타 3는 힘을 줘서 RB라는 힘을 줬을 때 생기는 델타죠. 그러니까 EA분의 PL을 쓰는 거죠. 에어리어는 4분의 3 곱하기 30mm짜리의 단면을 가진 30mm짜리 그 직경을 가진 거니까 30의 제곱, 이게 단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영스 모듈러스 EA죠. 브론즈의 EA인데 이걸 메가파스칼로 했습니다. 메가파스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킬로 뉴턴이 나오겠죠. 그리고 밀리미터로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RL 이렇게 하면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갖다 다 이제 숫자니까 계산을 해보면 5.28 곱하기 10-6승 RB. 여기서 나오는 숫자 RB는 뉴턴이 되겠죠. 똑같이 이번에는 스틸을 당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RS만큼. RS로 당겼다고 생각하면 역시 스틸 봉의 볼트의 열팽 단면적, 그 다음에 볼트의 영스 모듈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RS, 그 다음 300. 이와 같이 R1하고 R2는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R3와 R4 대신에 힘인 RS와 아니죠. 델타 3와 델타 4 대신에 RS와 스틸 RS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각각 집어넣으면 이 델타는 이와 같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는 숫자고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1번하고 이거하고 두 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푸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이런 문제 같으면은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대신에 이거를 ERS를 집어넣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래서 RS를 뭐 이렇게 힘에서 구해보면 763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메가파스칼과 밀리미터를 썼기 때문에 뉴턴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숫자는 7632 뉴턴. 그리고 여기서 RB는 두 배라고 했으니까 15264 뉴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각각의 권리는 이것들이 각각 가만히 있었을 땐 자기 혼자 얼마큼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같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었을 때는 이와 같이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것들이 서로 늘어나는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압축, 어떤 것은 인장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스트레스는 이제 RB하고 RS를 구하니까 뭐 그걸 에어리어로 나눠주면 바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브론즈 봉은 자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21.6 메가파스칼이라는 인장을 받고 있습니까? 압축을 받고 있습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고 압축력을 받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압축력을 받고 있고요. 압축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스틸은 조금만 늘어나려고 그러는데 땡기고 있죠.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장력을 24.3
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 꽤 적지 않은 응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온도가 더 변하면 물론 더 그만큼 큰 응력을 가지겠죠. 그리고 아까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럼 결국은 델타가 얼마만큼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식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넣든지 뭐 여기다 넣든지 아무 때나 넣어도 되죠. 그래서 그 식들은 이 식들을 이용해서 뭐 RP하고 RS가 다 구해졌으니까 델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넣으면은 이제 15,264를 넣고 넣으면은 0.122mm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 어디인 지점, 딱 중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반이 아닙니다. 반이 아니죠.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딱 반이겠죠. 뭐 단면적도 같고 영스 모듈러스도 같고 그렇지만 영스 모듈러스도 각 다르고 열팽창 계수도 틀리고 뭐 다 틀리니까 이거는 어디 강한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제 어떤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멤버는 우리가 어떤 축방향 힘만 받고 있는 그런 멤버들,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 있지만 그 멤버는 각각의 부재는 이와 같이 결국은 힘을 받아서 인장력이나 혹은 압축력만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응력의 크기는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시어 스트레스를 정의를 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이 시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이 단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각도를 세타만큼 돌린 법선 방향을 세타만큼 돌린 그런 단면에 대해서는 어떤 응력이 가해지느냐 이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를 얘기를 할 때 정의를 할 때 제가 잠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100메가파스칼로 땡기고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조건은 이쪽으로는 얼마를 땡기고 있겠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이쪽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시어를 일으키는 전단 응력은 없느냐. 있습니다. 각도가 변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식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힘을 이쪽에 P가 작용되는 건 맞는데 그거 힘을 그대로 에어리어로 나누면 이제 이런 힘이 되는데 이것은 노멀 스트레스도 아니고 시어 스트레스도 아니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법선 방향의 힘과 접선 방향의 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수직력이라고 하는데 전단력과 수직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크기는 뭐 이 직선의 분력이니까 각이 꼈으면 B 코사인 세타가 되고 각이 안 꼈으면 P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는 에어리어 A에서 A1으로 커졌죠. 그 다음에 힘은 작아졌죠. 그 방향의 스트레스니까 세타만큼 돌아간 데의 각도는 에어리어는 A 오바 코사인 뭐 더 커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N은 이제 P 코사인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죠. 이게 이제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죠. 이쪽 방향 스트레스 볼 때 코사인 제곱 세타만큼 작아진다. 이 세타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45도가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그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시어 스트레스 정의를 이쪽을 마이너스로 이런 면에서 이쪽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끼리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으로 응력끼리 서로 평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응력끼리 이제 바깥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요. 어떤 이런 웨지 엘리먼트를 생각한다면, 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 그냥 이것도 평형 관계 잘 만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응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랐더니 이 응력들하고 이 힘하고 잘 평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뭐 요게 이렇게 꽃무늬 모양이 이렇게 있다 그래도 이것들 사이에 응력들이 전단도 있고 있을 텐데 다 평형을 이루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도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를 하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에 시그마 x가 있을 때 이쪽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와 이쪽 방향의 슈어 스트레스는 도대체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known value고 이건 unknown value인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이런 꽃무늬 모양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게 바로 이와 그림처럼 생기는 웨지 엘리먼트라는 것을 쓰면 이 웨지 엘리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웨지 엘리먼트도 역시 평형이 이루어져야죠. 그죠? 이제 그런 평형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응력에서는 이와 같은 웨지 엘리먼트의 평형 관계를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fx 방향의 힘의 평형, 그 다음에 fy 방향의 힘의 평형, 그 두 가지를 쓰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우죠. 알고 있었을 때 미지수인 두 개인 타우 세타와 시그마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힘이죠. 힘끼리 평형이 되는 거지. 이것 그냥 화살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분력해서 이쪽 방향의 성분과 이쪽 방향의 성분 그렇게는 안 되죠. 왜? 힘의 평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힘은 어떻게 되죠? 응력에다가 이 에어리어를 곱해야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의 면적을 곱해서 힘끼리 평형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F세타가 이렇게 된다면 이 길이를 우리가 A0라고 하면 자, 이것이 세타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면적은 이거는 바로 각이 꼈으니까 코사인의 관계고 더 커졌으니까 A0 오바 코사인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의 길이는. 그러면 이 타우 세타는 이 에어리어 A1이라는 에어리어 전체에서 걸치는 게 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마 세타에다가 이 에어리어를 전체 A1을 곱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게 2차원으로 그림 그려서 이쪽은 이렇게 사실은 에어리어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0 오버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시그마 세타에 의해서 걸리는 힘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쪽 방향 성분 그죠? 세타만큼 기울어진 이쪽 방향의 성분 이걸 이제 분력을 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fx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에어리어를 곱해야 힘이 되는데 이것은 이 분력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의 분력은 세타가 안 꼈으니까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 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A0. 그래서 A0는 서로 이제 다 같으니까 지워지고 남는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 관계만 남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세타하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y 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거의 사인 성분이죠. 이번에는 이거의 사인 성분. 그다음에 타우 쪽으로는 위로 올라가니까 다 플러스네요. 똑같이 그 성분에다가 코사인 성분. 그다음에 뭐 가해주는 응력은 없으니까 이게 0이 돼야죠. 그래서 이거의 두 개에 의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그마 x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를 이거의 두 개의 식에 의해서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타우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으니까 뭐 시그마 세타로 묶으면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제 타우 세타로 묶이고 탄젠트가 두 제곱이니까 그걸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해서 그것이 시그마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뭐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이 1로 넘어가 가지고 이와 같이 되고 또 뭐 거기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이제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곱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하나 없어지고 사인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과 이제 같게 되죠. 이제 그러나 이것은 응력끼리의 관계를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시그마 x만 가해지지만 아주 더 복잡한 문제들, 뭐 타우가 가해지는 문제들도 똑같이 이런 웨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일반화를 시킨 거죠. 좀 더 간단하게는, 자,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그마 세타하고 타우 세타라는 것이 첫 번째 식에도 나오고 두 번째 식에도 나와서 뭐 간단하지만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로 돼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그럴 것 없이 꼭 XY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세타축과 뭐 T축이라고 할까요? 세타축과 T축에 대한 평행 관계를 한다면 이와 같은 분력을 할 물론 이쪽은 분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지수 쪽에 분력을 하는 것보다 시그마 x는 어떤 정해진 값에 분력을 시키는 게 낫겠죠. 그럼 연립방 정식이 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 식에 한 미지수만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f 세타 이퀄 0에서는 아까 똑같이 시그마 세타, 이거는 이제 넓이죠. A1. 그렇게 곱한 게 힘이고, 그 다음에 타우 세타는 안 들어가는 거죠. 90도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시그마 x하고 A0를 곱한 그 힘이 세타 방향의 이쪽 방향의 분력. 각이 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다면 이 식에서 바로 타우 세타가 같이 없으니까 시그마 세타 이퀄 바로 구해버릴 수 있는 거죠. 간단히.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탄젠트 방향에 그거를 하면 이번에는 이제 시그마 세타가 안 나오고 타우 세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힘. 분력은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 방향의 분력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쪽 방향의 분력이니까 이제 이거죠. 이것은 시그마 x하고 A0가 그 힘이 되고 그거에 사인 분력을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꼭 항상 XY축에 대한 평행관계가 아니라 어떤 직교축든지 상관없습니다. 편리한 직교축을 잡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니지만 결과는 같은 거고,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떤 직교축에 대한 것이 평행관계라는 것이 꼭 XY는 아니다. 직교만 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같이 이제 웨지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얻어진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은 이걸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유니액시얼 스트레스라고 하죠. 윤이라는 것은 하나고 단축 응력이죠. 뭐 시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단축 응력을 받고 있는 그런 바에도 세타가 돌아가면 거기에 해당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들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잡아당기더라도 막 이렇게 굉장히 시어 스트레스에 약한 재료, 노멀 스트레스는 굉장히 강한, 이건 보통 재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부러지겠죠. 이제 뭐 분필 같은 걸 잡아당기면 이와 같이 부러지겠지만 굉장히 시어 스트레스에 약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 같으면 이렇게 나가. 영광 같은 재료가 있는데 포함하면, 왜냐하면 그 방향이 시어 스트레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세타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 자, 아까 시그마 세타는 이렇게 되고 타우 세타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려니까 제곱이 있고 뭐 곱셈으로 된 거는 참 그림 그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을 제곱은 우리가 2배각 공식으로 가고하면은 그림 그리기가 이제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곱은 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는 것 삼각함수에서 잘 나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은 골치 아파. 난 사인 코사인 나오면 골치 아파서 하기도 싫어. 그러는데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사인 코사인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사인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이라는 게 있고, 탄젠트라는 것이 이제 있으면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죠. 이것들의 관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인 세타 플러스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그다음에 이런 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관계,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그럼 이거는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다시 말하면 세크 세타라는 공식, 뭐 어디 본 것 같죠. 이 공식이 바로 코사인과 탄젠트를 연결하는 그런 식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세크
1 플러스 사인 제곱인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이걸 이제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절역학에서는 이게 아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이 코세크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관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그런 관계죠. 자, 뭐 이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 이제 재료학에서 이건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 덧셈 뺄셈 공식이죠. 이거는 뭐 잘 알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코사인 알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공식이 그렇게 쌓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2배각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사인 2세타는 뭐 이거를 쭉 풀어서 이 세타, 알파도 세타, 베타도 세타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런 식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2세타는 똑같이 이와 같이 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지금 때 아닌 삼각함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리면 골치 아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학에서는 정말 몇 가지밖에 안 사용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것만 알면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죠. 만약에 코사인 쪽으로 몰아버리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2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될 테고요. 사인 쪽으로 몰아버리면 사인 쪽으로 몰아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뭡니까? 코사인 사인 제곱으로 몰아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2배각 공식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관계보다는 이것을 거꾸로 계산한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로부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1로 늘어가면 플러스 A가 되고 2분의 1 하죠.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은 비슷합니다. 식이 2분의 1에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작업이나 코사인 제곱을 이와 같이 코사인 2세타의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적분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제곱이라든지 곱하기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지만 2배각 공식으로 가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제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타우 세타는 이렇게 나는데 요것이 2배를 하면 사인 2세타니까 이것은 2분의 1 이렇게 2배각 공식으로 한다면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시그마 x는 놔두고 어떻게 한 건가요? 우선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를 용수철 줄이듯이 반으로 줄인 거죠. 왜 2배인데 반으로 줄였나요? 세타가 반값이라도 반값이 아닌 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줄인 게 되죠. 2배각을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코사인 2세타라는 것은 세타가 45도일 때라도 꼭 세타가 90도인 값하고 같으니까 줄인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두 배로 줄이면 2배로 주기가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뭐 물리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것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가 이 그림처럼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한 주기여야 되는데 주기가 빡 줄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로 줄어들었고요. 코사인이. 그 다음 그거에다 2를 더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2를 더하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에 있어야 되는데 2를 더하니까 위로 올라 붙었고 그것을 둘로 나누니까 다시 2였던 것이 이게 1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곱하니까 결국 이게 시그마 x가 되고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그마 세타는 0도일 때 시그마 x고 이건 당연하죠. 0도일 때는 원래 시그마 x니까. 그 다음에 점점 줄어가지고 45도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일 때는 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는 0도. 2분의 파이라는 건 뭐죠? 이 방향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쪽으로 힘을 줬는데 이 방향의 스트레스는 없죠. 그죠? 그런 분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제 마이너스부터 그리면 이렇게 되죠. 한 주기가. 이렇게 된 걸 반을 빡 줄였어요. 반을 줄이면은 뭐 반을 줄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걸 반으로 줄이면 되죠. 이렇게 2분의 파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을 2분의 1로 줄이고 2분의 1로 이거를 줄였어요.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걸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되는.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고 이 맥시멈 값이 2분의 1 시그마 x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맥시멈은 시어 스트레스의 맥시멈 어디서 일어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에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을 이렇게만 가하더라도 전달 능력은 이때가 가장 커가지고 전달 능력이 굉장히 약한 재료 같으면 45도로 부러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어쨌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절단은 45도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달 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세타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 값을 보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0도일 때는 당연히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x가 돼야 맞죠. 하나도 안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타우는 원래 없었으니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시그마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 시그마 y가 될 테니까 없는 거고, 다시 타우도 없죠. 그렇죠. 뭐 이 방향에 이게 없으면 90도 돌아간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되니까 도로 마찬가지. 여기 시어가 없으면 여기도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5도가 됐을 때는 시그마 세타는 반 값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제 45도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45도가 되면 2분의 1의 인장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5도를 갖더라도 마이너스 40을 갖더라도 2분의 1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시어 값은 이 노멀 스트레스의 반. 이게 맥시멈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생겨서 반씩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맥시멈 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맥시멈 값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이 잡아당기는 문제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노멀 스트레스도 있고 시어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역학 2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아니고 다음 학기에서 배우는 재료역학 2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경우가 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를 다루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노멀 스트레스는 이쪽 방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아까 식에 의해서 보니까 45도 있는 방향에서 가장 크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값을 보면요. 그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값은 시그마 맥스 값은 이제 0도일 때 혹은 180도일 때. 자, 우리가 이제 200각으로 됐죠. 모든 것들이 200각 공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가 되죠. 우리는 보통 사인, 코사인이라 이런 거를 탈 땐 주기가 360도가 돼서 당연히 이제 360도가 되면 원위치가 되니까 모든 주기가 360도를 더하거나 빼면은 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200각 공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180도가 돌아가면 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응력이라는 것이 보통 벡터 같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30도인데고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응력은 어떻습니까? 응력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같은 노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100메가파스칼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쪽 방향도 100메가파스칼이 있는 겁니다. 노멀 스트레스인 경우. 그죠? 응력이라는 건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가 180도마다 똑같은 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 스트레스도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됐다면 180도를 돌려서 이게 보는 걸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그죠? 180도가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180도 그다음에 파이 당연히 이 파이에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시그마 맥시멈이 나오고 그 경우에 이 방향이 맥시멈이고 이 방향도 맥시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맥시멈이 나와서 그 크기는 처음에 계산한 시그마 x와 이제 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아까 그 식에서 보니까 사인 2세타가 1일 때.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2세타가 90도일 때죠. 세타로 얘기하면 이제 시어 스트레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라는 것은 인장 응력을 얘기하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압축 응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절대값은 같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료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잡아당겼을 때 300메가파스칼의 항복이 일어났다면 눌렀을 때도 300메가파스칼의 항복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런 재료들이 보통 이제 강철 재료 같은 것이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이나 압축이라 절대값이 큰 게 문제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료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아니죠.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입실론하고 스트레스 그림을 그리면 여기까지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항복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재료가 제가 말한 인장 압축이 같은 경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인장 쪽하고 압축 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장이 굉장히 적다든지 압축은 굉장히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로 콘크리트 같은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누르는데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잡아당기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잡아당기는 데는 굉장히 약하고 누르는 데는 한 5배 정도가 강합니다. 보통. 무슨 거기다 이제 철근을 넣었을 경우 안 넣었을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은 그리고 철근을 이거를 당겨 가지고 강화를 이제 미리 응력을 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장 쪽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장력이 가진 철근을 넣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압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프리스트레스드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스 레인포스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런 고급 콘크리트도 있지만 그냥 콘크리트 자체만 보면은 인장력에 비해서 압축력이 5배 이상 강합니다. 그런 재료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어떤 주로 이런 건축물은 주로 압축력을 많이 받죠. 사람이 항상 중력을 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상 주로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력의 부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멀 스트레스인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플러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라는 건 그냥 이런 거죠. 재료가 이거하고 이거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죠? 같이 180도 돌려보면 똑같은 거니까. 인장 압축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전단 응력의 경우는 부호가 거의 관계가 없고 절대값이 문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180도 돌려서 보면 마찬가지니까 이제 부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값. 이걸 얘기하지만 부호는 무시해도 되고 어쨌건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그리고 다시 45도가 넘어가면 시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5도일 때를 지금 계산을 했으니까 이 45도일 때를 이제 그런 응력 상태를 다시 그림을 이거하고 뭐하고 같으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유니액시얼 스트레스가 이거죠. 시그마 X밖에 없는 상태. 0도에서는 이런 상태가 45도를 돌리면 그 노멀 스트레스가 각각 2분의 1씩, 2분의 1씩, 2분의 1씩 되고 또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 뭐 여기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부가 나온 게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지는, 이 방향으로 뽑아지는 그런 시어 스트레스.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하고 그 같은 스트레스가 크기가 2분의 1인 거로 나타나는 복잡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텐션을 우리가 이제 가하면 어떤 시편에 이제 뭐 페일리어가 일어나는데 계속 가하면 이 크기에서 보니까 시그마 맥시멈이 타우 맥시멈의 2배가 되죠. 이제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보면 시그마 X고 타우 맥시멈 2분의 1이니까 이제 2배가 돼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allowable stress, 그러니까 허용 전단 인장 응력이 허용 전단 응력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시어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배가 되지만 노멀 스트레스가 2배가 되지만 허용 응력은 노멀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크냐. 만약에 이게 2배 이상 크면 이것은 50이고 이거는 150이라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는 2배니까 만약에 이게 잡아당겼을 때에는 100이면 120이라고 하면 이건 6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장에는 이런 경우는 인장에는 안전하지만 그죠? 타우에는 60이 가해졌기 때문에 50이 되기 때문에 45도 방향으로 전단력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 주로 탄소 함유량이 낮은 마일드 스틸 계통은 시어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그 취성 재료, 캐스트 아이언, 캐스트 스틸이라든가 이런 주철,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분필 같은 재료입니다. 분필 같은 재료는 그 노멀 스트레스에 보통 취약하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취성 재료는 이와 같이 노멀 스트레스의 제일 큰 방향으로 파손이 일어나고 마일드 스틸처럼 그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시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재료인 경우는 이렇게 잡아당겼는데도 이렇게 이 시어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우선 자세히 보면은 그 면이 조금 수직 응력에 의해서 나간 거하고 이제 분자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자력, 응집력을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그것을 이제 뭐 재료학적으로 보면 뭐 거기 재료공학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스틸이 있으면 주사위 모양의 이제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결합력이 끊어져서 하는데 이제 보면 좀 단면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응력을 얘기했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되는 이제 뭐 문제를 한두 개쯤 풀어보면요. 뭐 그냥 그대로 프리즈마틱 바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압축력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뭐 인장 응력이 이와 같이 90kN의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넓이는 1200 제곱미터이고 세타 이퀄 25일 때 25도가 기울어진 면에서의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것을 미소 면적에 폭이 표해봐요. 원래는 이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75메가파스칼이라는 걸 이제 한 거지만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복잡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시그마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도에서의 그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X는 이건 지금 압축력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압축력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뭐 공식 그대로 A분의 P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그마 X가 마이너스 A분의 P인 것을 이제 단위만 잘 맞추면 되죠.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제곱으로 하고 그 다음에 힘은 뉴턴으로 하면 킬로뉴턴이니까 90 곱하기 10의 3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와 같이 하면 나오는 숫자가 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75라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컴프레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상태를 얘기하죠. 어떤 미소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미소 면적을 조금 이 방향으로 땄다면 이와 같이 이제 75하고 75가 가해지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아까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25도만큼 기울어진 이런 면에서는 도대체 인장 응력이 얼마고 시어가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다 이미 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이백악 공식을 쓰는 게 좋지만은 뭐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걸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백악 공식을 쓰는 게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장이라는 것은 응력이라는 건 이렇게 180도 주기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백악 공식을 쓰는 것이 굉장히 피지컬 미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모아의 원도 하고 응력 상태를 이제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런 어널리시스 할 때도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이 세타 공식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원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 그대로 부호를 잘 조심해서 쓰면요. 시그마 x가 마이너스 75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뭐 제곱을 이렇게 가로하고 써도 좋고요.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25도를 계산하면 그건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압축력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를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타우 세타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마이너스 있었고 압축 응력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25도 코사인 25도를 하면 플러스 28.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게 25도 기울어진 이런 평면에 아까는 이게 75였지만 좀 기울어졌기 때문에 좀 작은 61.6이 이제 가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이 경우에는 값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공식에 마이너스 2가 쓰였지만 압축력이었기 때문에. 그럼 28.7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되는 것을 플러스로 우리는 정했죠. 이건 사인 컨벤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책에서 우리 텍스트에서 쭉 하는 약속이죠. 어떤 책에서는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걸 플러스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갔을 때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근데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28.7.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 xy하고 타우 yx는 항상 값이 같다. 공존한다. 그리고 타우라는 것은 마치 노멀 스트레스가 여기하고 여기 작용되는 것처럼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앞뒤로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타우 ix도 타우 xy하고 항상 같으니까 이와 같이 네 개의 네 면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럼 여면은 없느냐? 이면도 있죠. 이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세타가 25도 돌아가고 더 돌아가서 90도가 더 돌아가서 25도 돌아갔다고 생각. 90도 더하기 25도가 돌아갔다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가 뭐 90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요. 뭐 여기서 뭐 계산기는 요새 꼭 0도에서 90도 사이면 안 나오니까 115도를 집어넣으면 뭐 계산기가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식 자체를 바꾼다면 이 식이 세타 대신에 우리가 세타가 아니라 시그마 t 방향, 그러니까 이쪽을 세타 방향이라고 이쪽을 t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공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만큼 돌아간 게 아니라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야죠. 자, 그 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사인에 이거는 이제 부호가 2, 4분면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아예 이것을 세타 t는 90도만큼 더해진 것은 시그마 x 부호는 그대로고요. 이제 제곱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25도를 넣어버리면 뭐 115도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그마 t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이제 13.4가 되겠죠. 근데 원래 시그마 x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3.4 값이 됩니다. 물론 이걸 115도를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구한값을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13.4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완성이 돼야 이거하고 이게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90kN으로 누르는 경우에 요런 미소 면적을 보면, 그러니까 요런 면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밖에 없었죠. 쉬어 없었죠. 그러나 요런 면을 보면 25도 기울어진 면을 보면 이 방향에 쉬어 스트레스가 노멀 스트레스가 압축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쉬어 스트레스가 또 존재하고 또 이면으로 봤을 때도 압축 능력이 있다. 이것을 표시하고 있죠. 자, 앞에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얼마큼 기울어진 경우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 뭐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문제로 이와 같이 세타만큼 기울어졌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질을 뭐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을 글루로 붙였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 이것이 이제 붙였다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용접을 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통은 어떤 각도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압축력을 가하는데 이것을 글루로 붙였다. 그래서 이제 뭐 0도로 붙였을 수도 있죠. 근데 더 효과적으로 붙이려면 이제 각도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40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세타로는 50도죠. 이게 이렇게 50도 기울어진 면이니까. 그죠? 이게 40도 기울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타로는 50도 기울어진 면이죠. 세타 이퀄. 자, 이렇게 붙였다. 자, 그랬는데 이 플라스틱의 허용 응력은 지금 요 위에 쓴 거로 하십시다. 요 위에 쓴 게 이제 요 계산한 거기 때문에 7.5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요 위에 쓴 겁니다. 7.5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허용 응력은 4 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글루도 허용 응력을 가지고 있는데 글루의 허용 응력은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벌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본드로 얇은 종이를 붙였다고 뭐 종이는 본드로 안 붙이나요? 풀로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것을 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이렇게 손톱으로 까가지고 이렇게 벗기겠죠. 그런 거 갖다가 필 스트레스라고 해요. 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죠. PEL 스트레스라고. 필 스트레스라고. 이것은 뭐죠? 노멀 스트레스를 이겨서 허용 노멀 스트레스보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허용 노멀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가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본드가 붙이는 걸 양쪽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시어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드 라인이라든가 뭐 용접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 그 방향에 허용 이제 글루인데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각도의 스트레스를 꼭 구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단면이 B 곱하기 B인 이런 단면에서 이런 허용 응력들에 대해서 P35kN이 괜찮을 내려면 이 폭은 즉 정사각형의 한 단면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 하중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형상이 가해지면 그걸 가지고 응력을 구하는, 그래서 이 응력이 항복 응력에 비해서 괜찮은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설계 문제는 허용 응력이 주어지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형상이 주어졌을 때 하중을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죠? 그렇게 이왕 이제 이거는 형상은 지금 뭐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하중을 얼마까지 가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허용 응력이 주어졌는데 하중도 주어져 있어요. 이만한 하중을 견디려면 얼만큼의
단면을 갖든지 디멘전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설계 문제죠. 보통의 설계 문제. 그래서 설계의 치수를 결정하는 문제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응력 구하는 것처럼 하중도 있고 형상도 정해져 있는데 응력이 얼마이니 허용 응력보다 아직 안전율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죠. 이게 갖다 안전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형상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허용 응력이 주어져 있고 하중도 주어져 있고요. 자, 우선은 이 물체에 대해서 봅시다. 이 물체, 플라스틱이 이 경계면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맥시멈 값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니까 우리가 시그마 맥시멈은 아까 세타가 0도일 때 시그마 x라고 했죠. 그 시그마 x는 어떻게 결정되어 있죠? 이거의 단면적인 b제곱분에 가해진 힘 p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주어져 있고 7.5로 b를 구하는 문제니까 b제곱을 구해보면 뭐 거꾸로 아니고요. 7.5분의 이제 p가 됩니다. 그래서 b를 구하면 이제 68.3mm라는 값이 결정이 되죠. 이것은 뭐죠? 63.8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 관계없이 이 플라스틱 재료가 이 하중을 35kN이라는 하중을 견디기 위한 이런 허용 응력을 안에서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전단 응력은 가하지도 않았지만 45도인 면에서는 이와 같은 전단 응력이 가장 커질 수 있죠. 자, 우리는 축을 이쪽을 x, y로 했지만 재료는 축을 모르죠. 가장 강한 데서 그냥 나가는 거지. 우리는 뭐 수평 방향을 x 혹은 길쭉한 방향을 x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놨지만 재료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큰 쪽에 그냥 파손이 일어나는 거지. x, y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재료는 보니까 45도 방향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 그 크기가 이거의 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반이니까 응력은 이게 시그마 x가 b제곱분의 p였으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2b제곱분의 p인데 그것이 이 허용 응력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b제곱은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p가 돼서 여기에서 b를 해보니까 이 시어 응력을 이 허용 전단 응력을 견뎌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제 66.1mm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 경계에 관계없이 이 바가 이 힘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치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굴루하고 굴루 쪽에서는 인장 응력과 시어 스트레스가 결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응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 뭐 여기는 압축력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의 스트레스와 이 전단 응력이 여기에서는 얼마인가를 구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시그마 세타는 세타 대신에 아까 이제 50도죠. 50도를 집어넣었죠. 이제 45도 기울어졌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세타는 50도니까요. 50도를 줬다고 했을 때 이제 공식이 이와 같은 값이 이쪽 방향으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쉬어로는 이와 같은 0.5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45도일 때 0.5였죠. 2분의 1이었죠. 근데 이제 50도는 조금 다르니까 보다 약간 작은 쉬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이 항복 응력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글루의 항복 5.2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B제곱은 0.4132 P, 그죠? 0.4132 P, P는 뭐 75, 지금 35kN이고요. 그 다음에 항복 응력인 이 글루, 이 5.2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니 얘는 이 글루를 이 글루의 인장을 이기려면 이제 52.7mm가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시어 스트레스는 50도 기울어진 데서 이런데 이것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때 B는 우리가 71.2mm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설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표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B 미니멈은 맥시멈 이걸 B1, B2, B3, B4라고 하면 B1, B2, B3, B4 이렇게 되겠죠. 식이 되게 이상하죠. 이건 미니멈인데 이건 맥시멈이 됐죠. 이렇게 사용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B의 미니멈은 이제 최소한의 B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B. 이 항복 능력들을 이기기 위한 B 미니멈은 이것들 중에서 자, 가장 71.2인데 한 60, 이거보다는 꼭 한 60점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응력은 괜찮죠. 60점 되니까 글루 쪽에 노멀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보다 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부서지든 이쪽으로 부서지든 다 부서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려면 B가 가장 두툼하게 설계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B 중에 가장 큰 거를 택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B의 최소한의 두께라는 거죠. 그래서 71.2 그러니까 적어도 72mm 이상은 돼줘야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다. 그보다 더 크는 거는 괜찮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써 우리가 이제 Chapter 4인 Actually Loading Member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그런 부재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떤 응력을 받으며 또 얼마큼 늘어나며 그것이 구조물 사이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그 힘준 부분이라든지 어떤 점이 변이가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이 그냥 statically 디터미넌트 문제, 정전계, 평행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같으면 1, 2, 3인 스텝을 통해서 힘을 구하고 늘어난 길이를 구하고 기하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뭉쳐진 어떤 결합된 그 핀의 위치를 구하고 이런 관계를 하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부정전개 문제이면 평행방정식으로 우선 힘부터 구하는데 딱 막히기 때문에 그것은 모자라는 식을 항상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항상 그것을 그만큼의 모자라는 숫자의 조건을 이제 구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부정전개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온도 변화가 가만히 자기가 있을 때는 늘어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제한이 돼서 같은 시스템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력을 받는데 그 응력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을 때 그 각도가 바뀌면 원하는 우리가 고려하는 방향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중에 가장 큰 지점이 나타나는 지점이 위험할 수 있다. 거기에 관한 설계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챕터 4는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